예, 경북 산불이 잡혔다고 하네요. 비하고 윤석열만 내리면 된다 이런 얘기를 며칠 동안 했었는데 비가 조금 내렸는데 그나마 그 단비가 도움이 된 모양입니다. 95% 이상 잡혀서 이제는 산불이 주불이 진화된 걸로 본다고 공식적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사망자 28명이라는 굉장히 비극적인 사태였는데 앞으로 이 산불이 잡힌 것처럼 우리나라의 이 내란 상황, 내전 상황도 빨리빨리 잡히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 이야기 뉴스토마토 끝장 뉴스 오후 5시 라이브 3월 28일 금요일 순서 시작하면서 세 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인규 변호사님, 이승원 시사평론가님, 그리고 박영식 시사 에디터님 세 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그래도 단비가 조금 내려서 다행이에요. 불이 잡혔는데 우리 하여튼 내란의 불도 잡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탄핵 심판 선고 기일 지정이라는 단비라도 전국에 내려줬으면 좋겠는데. 기일 지정이 단비죠. 기일 지정이라도 그것만 좀 해도. 그거 단비죠. 근데 안 하니까요. 오늘도 안 된 거죠? 어제 저희가 이 자리에서 오늘 지정해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에 선고하자고 저희끼리는 합의를 했는데 네. 예 저희 합의를 안 들어주시네요. 네. 희망 고문이 지금 어제는 30째. 근데 신인규 변호사님하고 이승원 평론가님 안 계셨으니까 무효가 됐네요. 김환 기자님은 탄핵. 그렇죠. 예. 못 맞췄어. 저희끼리 다시 또 합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합의하시죠. 그러면 그 소식부터 박영식 에디터님이 정리해 주시죠. 예, 첫 번째 이슈는 헌법재판소가 일단은 지금 현재까지도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일을 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고 지연이 당연히 이제 장기화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설들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이제 저녁에 지상파인 SBS가 단독 보도한 내용이 사실 가장 크게 지금 다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원래 이제 법조 기자 전문으로 알려져 있는 이제 임찬종 기자라는 분이 이제 자기 추론을 내놨는데요. 선고가 이렇게 늦어지는 게 8인 재판관 체제에서 탄핵 심판 결정을 선고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가장 어려운 경우 5대 3의 교착 상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예측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형식, 조한창, 김복현 이제 이런 재판관들이 아마도 이제 기각 혹은 뭐 각하 쪽에 서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식의 예측이고요. 그래서 단 한 명이라도 일단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뭐 평의가 지연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니까 이제 그런 어떤 예측과 맥을 같이 하는 설들은 지금 뭐 정계에서도 지금 난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연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국민들의 뜻을 받들 수 있는 뭐 건강한 토론이고 발전적인 토론이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일부 재판관들이 의도적으로 지연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에 여러 가지 좀 이런 변수들 향후에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향후에 어떤 전국이 펼쳐질지에 대한 변수들이 예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어제 박 에디터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헌법 연구관들 이야기 좀 하시면서 전해주신 얘기 있잖아요. 연구관들한테 추가 자료 제출 요청이 별로 네. 오지 않고 있어서 네. 평의가 거의 끝난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 얘기 듣고 나서 또 평의가 뭐지 하는 생각이 갑자기 평이 계속 들었는데. 근데 사실은 오늘 정확히 뭐 뭔지. 이미 그 인터뷰에 다 나와버려가지고요. 저희 대본도 있고 그 얘기 저한테 전달해주신 분이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신데 네. 박주민 의원이 또 오늘 또 인터뷰에서는 다른 말씀이라기보다는 의원분들도 이런저런 정보를 듣는 게 어제 다르고 또 오늘 달라지고 하는 것 같아요. 아, 우리랑 똑같구나. 아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예. 아, 그럼 뭐 다른 그 얘기 아니요, 이제 오늘 바꿨어요 말을? 아니요, 이제 과거에는? 오늘 대본은 나온 경우에는 네. 별개의 의견을 좀 자기가 다루려고 시간을 끌고 있다라는 네네네. 언론 인터뷰를 해버리셔가지고 네. 아, 네. 그러면 이제 평의가 지연되는 건 맞는데 평의가 지연되는 건 예, 맞다. 새로운 자료가 뭐 이제 연구관들을 통해 올라오는 것은 없다라는 과거의 말씀하고는 약간 좀 결이 다른 또 다른 이제 주장이어서 오케이. 그럼 일단 용어 정의하고 그 다음에 그 인용 기각 SBS 보도 어떤지 다뤄보면서 이제 좀 넘어가 보시죠. 일단 신 변호사님 나오셨으니까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평의라는 용어를 계속 쓰고 뭐 평결이라는 용어도 있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그 우선은 헌법재판소가 이제 9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현재는 이제 8명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7명 이상이면 심리 사건을 들여다볼 수가 있는 것이고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이제 헌법재판관 다수가 같이 사건들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회의를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관 회의라고도 하고 이제 평의라고도 하는 건데 이 평의를 통해 가지고 이제 서로에게 뭐 쟁점도 확인하고 서로 이런 여러 가지 그 논의를 하는 이 회의체를 이제 평의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결론이 있으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평결이라는 걸 해서 각자 이제 의견을 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인용, 기각
각하 이렇게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것이고 인용을 선택하더라도 뭐 보충 의견이라는 형태로 같은 결론을 정하더라도 뭐 약간의 뭐 논리적인 설명이 다르다거나 논거가 다르다거나 할 때도 보충적인 의견을 또 설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헌법재판소의 그 프로세스대로 이제 사건을 처리해 나가는 건데, 근데 제가 지금 이 헌법재판소의 상황을 미루어 짐작해 보면은 이게 법대로 재판하면 이렇게 오래 걸릴 일도 아니고요. 이렇게 기싸움하는 식으로 아까 그 임찬종 기자가 보도한 대로 이런 교착 상태에 빠질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뭔가 내부에서 이런 정치적인 의견, 정치적인 견해를 더 앞세워서 어떤 법 논리보다는 본인의 정치적 신념을 지금 이 안에서 관철시키려는 태도들이 일부 있는 거 아니냐. 전 이 의견은 뭐 거의 사실에 부합하는 정도로는 이제는 보여집니다. 근데 심리, 평의, 평결 요 단계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아직 평의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오후에도 계속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결론을 아직 이야기를 안 한 건가요? 각자의 결론을? 그러니까 이제 뭐 서로 어떤 결론을 내리겠다 정도의 어떤 뉘앙스나 분위기는 느끼겠습니다만은 본격적으로 이제 평결에 붙여가지고 이제 결론을 내고 선고기일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 아마 서로 이제 누가 어떤 생각하는구나를 다 미루어 짐작은 하지만은 오히려 그게 짐작이 되기 때문에 이제 평결에 못 들어가면서 이제 선고기일도 못 잡는 이런 교착 상태에 지금 빠져 있는 것만은 저는 사실로 보여집니다. 그럼 아까 소개해 주신 SBS 임찬종 기자의 보도 5대3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명이 더 오거나 하기 전까지는 이거 결정을 할 수가 없는 상태다라는 말은 신빙성이 상당히 있는 건가요? 네, 그거는 이제 임찬종 기자가 그 어떻게 취재를 했는지를 뭐 밝히지도 않겠지만은 알 수가 없죠, 사실은. 이 평이라는 거를 들어가 보지 않는 이상, 그리고 연구관들도 그 안에 배석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럼 뭐 어떤 재판관이 그럼 누설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상정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연구관들은 아예 그 평의에는 들어가지도 평의에는 않나요? 못 들어갑니다. 자료만 미리. 그리고 이제 뭐 재판관들이 필요할 때는 뭐 불러서 의견을 듣지만은 평의는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는 뭐 5대3이다 이렇게 딱 무자르듯이 지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최소 확실한 것은 한 명 이상은 반대를 하고 있는 뉘앙스를 거세게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 의견, 기각 의견을 확 냈다기보다는 어쨌든 그런 뉘앙스가 있는 상태에서 약간 심리전처럼 계속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평결 붙이면 무조건 기각할 것 같다, 각하할 것 같다라는 뉘앙스나 그런 분위기를 충분히 이미 다 알게 해서 오히려 평결 단계로 더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교착 상태 아닌가. 근데 그거를 이제 임찬종 기자의 말대로 무슨 3명이다 이렇게 딱 낙인을 찍을 수는 없는 것이고 아마 보수적인 색채의 재판관들이 3명이기 때문에 아마 5대3이라는 기사를 쓴 거는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최소 1명 정도는 누군가는 지금 이런 좀 교착 상태를 의도하는 재판관이 분명히 안에는 있다. 저도 누군지는 미루어 짐작은 되지만은 뭐 이름을 밝히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SBS 기사를 저도 열심히 읽었습니다만 어쨌든 다들 답답한 거잖아요. 현재 뭐 출퇴근하는 직원들도 모르는 상황이고 다들 답답한 상황에서 그 임 기자가 여러 가지 경우의 수 1번, 2번, 3번으로 해서 이제 쪼개서 얘기를 한 거고 본인도 역시 모른다. 추론의 영역이다. 다만 7대 1, 뭐 6대 2 이런 정도라면 그냥 그 상태에서 얘기하면 될 텐데 이렇게까지 기일조차 못 잡고 있는 거는 가장 최악의 상태. 지금 앞에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최악의 상태 5대 3이 아니면 이렇게까지 끌 일은 없다. 이제 그런 논거를 쭉 글을 쓴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읽다 보니까 설득이 됐는데 왜냐하면 6대 2만 돼도 사실 이제 파면에 이른다는 그 다수 의견 6대 6이 있다면 그냥 그 상태로 좀 의견이 갈리긴 하지만 물론 8대 0이 가장 깔끔하지만 6대 2라도 못할 건 없는데 이렇게까지 못하는 건 정말 사고 수준이다. 이제 이런 글을 쓴 거죠. 오늘 하루 종일 이제 회자가 되고 있는데 어차피 모르는 상황에서 저도 추론한다면 그냥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한두 명이 그 박주민 의원처럼 정말 시간을 끌고 있어서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그러니까 뭐 기각이나 각하 쪽 원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아니면 정말 5대3 그 SBS 보도처럼 두 가지 경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간을 끌면 끌수록 저는 헌재의 수명도 짧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사실은 이제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탄핵 지난 24일이 있었잖아요. 저는 24일이 국민들이 물리적이나 심리적으로 사실 마지노선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 한덕수 이후에 당장 하루 이틀 만에 어쨌든 그 최소한 기일이라도 잡히겠지 했는데 벌써 오늘 28일 아니겠습니까? 3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론조사 보면은
헌재에 대한 신뢰도가 뭐 지난 이것도 숫자를 얘기하면 좀 복잡해지지만 하여튼 굉장히 추락을 했어요. 그것은 윤석열이 다시 복귀하든 아니면 파면이 되든 그 어떤 입장에선 국민들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헌재 태도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도는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고 저렇게 마치 즐기듯이 그냥 방치하듯이 헌재 재판관들이 지금 시간을 계속 끌고 있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소위 헌재가 지금 비판을 받는 이유가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이 혼란을 방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갑질을 하는 거죠. 국민들 상대로 저는 갑질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는데 안 하는 거죠. 근데 국민들은 헌재만 바라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신종 갑질이라고 좀 보여지고 좀 더 세분화해서 말씀드리면 결단력 부족. 지금 이 상황이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현직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 내란 행위를 갖다가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만 판단하면 되는데 이거를 지금 한 달 넘게 결론을 못 내린다? 이건 헌재의 저는 결단력 부족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정영식 주심 재판관이 공개적으로 한 얘기가 있어요. 그 재판을 진행을 할 때 대통령 탄핵 심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겠다라고 본인 스스로 뱉어놓고 지금 말을 다 어겨버렸거든요. 그 헌재의 신뢰 추락은 전 정영식 재판관에게 있다고 우선은 보여집니다. 본인 말을 어겼기 때문에. 그 세 번째는 소통 부족인데 전 이거 문영배 대행이 좀 전 리더십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분이 부산 지역에서 소위 말하는 향판, 그러니까 지방에서만 재판 업무에만 이분이 그 평생을 헌신했던 분이니까 뭐 법리나 이런 거는 어마어마하게 이분이 탄탄한 분이시겠습니다만은 어떤 조직을 관리하고 사람을 리더십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능력은 저는 검증되지 않았다. 근데 이번에 문영배 대행이 지금까지 이렇게 헌법재판소의 대행의 자격으로서 헌재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데에는 저는 뭐 직위에 따라서 좀 책임이 있을 수밖에 없다. 거기다가 헌재가 결정을 못하면 평의를 매번 하지 않습니까? 그럼 대행을 통해서든 그 평의를 통해서든 공보관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국민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매일 헌재 그 공보관실 화면만 보면은 빈 책상만 놓여 있어요. 그럼 이건 뭐 하는 겁니까? 무슨 헌재 관계자들은 다 무슨 출장 갔습니까? 아니면은 일부러 국민들한테 소통을 거부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완전히 저는 지금 낙제점 수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헌재에 대한 위상과 신뢰 추락은 전 헌법재판소 스스로 전 자초한 면이 너무나도 많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 다시 좀 강조하고 싶은데 헌재가 거의 국민을 농락하는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 이게 기다림도 약간 한계가 있고 인내심도 뭐 한계가 있지. 본인들은 무슨 외딴 섬에 따로 사는 사람들입니까? 나라가 지금 엉망이 돼가고 있고 그냥 길 위에서 사람들이 이제 밤새면서 지금까지 자기의 어떤 일상까지 다 파괴되면서 이렇게 투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든 간에 최소한 국민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가겠다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나 어떤 일정 정도는 쉐어를 해야지만 그건 최소한의 예의잖아요 국민들에게. 저는 어쨌든 그 최근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은 우리 대내적으로 산불이라는 엄청난 재앙도 있지만 최근에 그 미국 정보수장이죠. 국가정보국장. 우리나라 패싱하고 일본 갔다가 프랑스 갔다가 인도 갔다가 그냥 패싱하고 지나갔습니다. 아, 그랬어요? 이번 주부터 네. 국방장관 피터 엑세스 국방장관 우리나라 패싱하고 또 일본 갔다가 다른 나라들 갑니다. 미국에 있는 트럼프 정부와 어떤 소통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경제적으로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 품목 1위인데 25% 관세 당장 다음 달 2일부터 때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나 외교나 뭐 북한 문제나 그 어떤 것도 소통이 안 되는 상황을 지금 헌재는 그냥 즐기고 있다라는 건지 그들은 국민이 아닌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두 분이 약간 두 분 다 헌재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시면서 약간 다른 점인데 그래서 박예튼께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칭찬해야 돼요? 뭐 아니 아니죠. 그거 말고 그거는 우리 다 똑같은 마음이니까 그 얘기도 하지 말고 제 얘기는 신 변호사님은 그래도 지금 서로 눈치 보느라 의견 얘기 안 했는데 아마 한 명 정도 지금 다른 의견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진전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최소 한 명 이상. 최소 한 명 이상. 이승환 평론가님은 5대3 정도 지금 돼 있는 게 거의 맞는 것 같다. SBS보다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 주셨거든요. 그렇게까지는 뭐 하여튼 네. 상당히 신빙성이 두 가지 있다. 가능성을 두고 어쨌든 어떻게 네. 보세요, 박 대표님? 이럴 때 이런 어려운 질문을 받으면 가장 쉬운 답변이 있습니다. 이거든 저거든 다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빠르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신인규 변호사님이 얘기해 주셨던 대로 이게 우리가 국가 기관을 국민들이 왜 신뢰하지 못하게 됐는지에 대한 문제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검찰이라는 기관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윤석열 내란 수괴의 구속 취소가 되고 인용 결정이 내려진 다음에 즉시 항고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 이후에 바로 상고 절차를 밟는 것을 보고 누군가에게 사회적 특권을 줘버린다라는 인상을 받고 헌법을 수호해간다라는 인간들이 수호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검찰이라는 기관 신뢰할 수 없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집단이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검찰이 무슨 말만 하더라도 믿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헌재는 사실 좀 다르죠. 불과 한 몇 주 전만 하더라도 그래도 헌법재판소가 사법기관 중에 가장 최고 위치에 올라와 있는 최고 기관으로서 어찌됐든 국민들의 민심을 좀 따를 만한 그런 결론을 재빨리 내주길 바랬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신속하게 심리하겠다라고 얘기해놓고 그 약속도 어겼고 설명도 안 해줬고 심지어 그 과정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일반 선고해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잖아요. 기존에 있었던 탄핵 선고 같은 경우에는 선입선출 뭐 한다고 해가지고 그거 다 깨버렸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고 나서 헌법재판소가 계속 이 선고를 지연시키면 결과적으로는 그 승복 얘기가 또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요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렸을 때 그것이 실제 5대3이든 뭐든 간에 기각이라는 결정이 나왔을 때 누군가는 승복을 해야 된다라고 헌법재판소는 생각하고 내릴 거 아니겠어요? 그거 승복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 마흔육 후보자를 지금 권한대행들이 다 임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 정당성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결론을 못 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헌재는 물론 당연히 2번이라는 판단을 해가지고 임명하라고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려줬습니다. 근데 정부 쪽에서 임명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무슨 결론을 내려야 된다는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결정도 안 해주고 기일도 안 잡아주고 설명도 안 해주고 아무것도 안 하면 결과적으로는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국가기관의 신뢰로 이어져요.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무슨 말을 해도 어떤 결정을 해도 심지어 7대1, 6대2라는 윤석열 파면 결정이 내려져도요. 그 2명이나 1명의 기각 결정 때문에 국가의 혼란과 갈등이 좁혀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이거는 헌재 스스로가 자신들의 기관의 운명을 결정짓는 거라고 좀 보죠. 제가 이제 단적인 예를 하나 설명드리면 얼마나 헌재의 위상이 떨어졌고 스스로 좀 우스워졌는지를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헌재에서 처음에 변론기일 진행할 때 그때 공보관 2명이 나옵니다. 공보관 1명, 부공보관 1명 이렇게 나 서로 이제 교차해서 한 2분 이내에 브리핑을 하거든요. 그때만 해도 공보관들의 입을 다 이렇게 국민들이 예의주시했고 저는 그 한마디 한마디 글자를 쪼개면서 의미를 해석을 할 정도로 헌재가 이제 시작했고 그 나름의 역할을 해주겠거니 하고 기대를 가지고 그 공보관의 입을 봤어요. 근데 지금 한 달 넘게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공보관들이 얼굴도 안 비치지만은 가끔씩 이렇게 기자들을 통해서 돌아다닙니다. 브리핑 내용이. 그럼 브리핑 내용이 점점점 뭐 우리는 오늘은 일단 아니야. 뭐 왜 자꾸 이렇게 전화가 오는지 모르겠어. 그거 가짜 뉴스야. 우리가 한 거 아니야. 거의 무슨 뭐 절절절절 매는 그냥 그 공무원들의 안달복달 못하는, 그러니까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헌재의 위상이 땅에 떨어졌는지. 그 말의 무게가 공보관이라고 하면 헌법재판소의 입입니다. 그렇죠. 대행이 직접 말 안 하니까 공보관이 말하면 확정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말의 값어치가 지금 너무 희화화가 돼버렸어요. 아니 우리 끝장뉴스도 예를 들어 딱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방송을 합니다. 예고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시청자들이 옵니다.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역으로 아니 우리 끝장뉴스는 일주일 안에 뭐 어느 시간인지는 몰라. 4월 18일 전에 언젠간 방송 한번 할 거야. 기다려. 그럼 시청자들이 매일 이것만 보고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방송의 내용을 우리가 이걸 스포일러를 하진 않지만 언제 방송하고 데일리에서 몇 시에 한다 정도는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때 30분 전에 오든 10분 전에 오든 오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약속인데. 이 대국민 서비스에 너무 이거는 소홀함을 넘어서서 정말 무능력하고 정말 저는 헌재의 권위가 스스로 저는 땅에 떨어지게 추락하도록 만들었다라는 점에서 전 지금의 이 담당자들, 이 구성원들이 저는 정말 무한 책임감을 전 느껴야 된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실 이렇게 진지한 얘기를 하면서까지 헌법재판소가 뭐 하는 곳인지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87년 체제 이후에 헌법재판소가 생긴 이유가 어쨌든 그 헌법이라는 게 국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범이고 합의잖아요. 네네. 이것을 어쨌든 최종적으로 독립적으로 해석하는 기관을 둠으로 인해서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그리고 사회 안정, 국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남겨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어느 국가기관보다 가장 중요한 결정을 최대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생명의 안전도 중요하죠.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빨리 결정해야 되는 건데 이걸 이렇게까지 지연시키면서 가장 최근에 제가 황당했던 건 누구와 연락을 다 주고받고 있다. 카카오톡 한다. 문자 한다. 누구 심지어 테니스 치러 다닌 이런 얘기를 국민들이 들면 이게 진짜 피가 거꾸로 솟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인규 변호사님이 지금 분노하시는 배경이나 우리 평론가님이 분노하시는 배경이 다른 게 아니라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했던 말을 다 부정해버리면서 헌재는 이제 스스로 자신들의 그 어떤 뭐랄까 존립을 스스로 흔들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저는 사실 이제 헌재에 대해서 이 뭐 절차나 이렇게 다들 너무 이제 인내심이 소진되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아주 근본적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차라리 박근혜 때는 요즘 이런 얘기 참 자주 해요. 차라리 박근혜 때는 네, 국정농단, 보이지 않는 뇌물 이렇게 해서 사안 가릴 것들이 워낙 또 많았었지 않습니까? 뭐 안종범 수석부터 해가지고 당시 그렇죠. 피상목도 있었고 네. 사안도 복잡하고 보이지 않는 뭐 회계장부도 들여봐야 되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었는데 말까지 등장했죠. 어쨌든 그때는. 근데 지금은 너무 딱 떨어지잖아요. 전 세계가 다 봤습니다. 그렇죠. 총 들고 국회에 가고 총 네. 들고 선관위 갔고 총 들고 김어준 잡으러 다녔습니다. 더 이상 무슨 증언과 증거가 필요하냐고요. 네. 더군다나 더 좁혀서 노상원 수첩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나온 보도가 뭐였습니까? 영연백 3,000개 준비. 이게 뭐예요? 이게 장난인가요? 진짜 그 군인들이 의도적으로 해태해서 그리고 그때 빨리 모인 국민들 때문에 겨우겨우 상황이 어떻게 진정됐던 거지. 사실은 유혈 사태 나고 국회의원들 끌려가고 추장되고 이런 가능성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수첩에 뭐가 있었습니까? 판사 이름들이 있었어요. 김동연 판사 등등등.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무죄 판결했다고. 그러면 이 헌법재판관들은 어쨌든 다 좁혀서 직업적으로 보더라도 본인들이 사법부에 속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김동연이라는 판사 노상한 수첩에 있었다라는 걸 보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식존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이 사태가 이렇게 구름 위에 떠다니듯 그냥 아무런 일도 없듯이 그냥 칼퇴근하시고 한두 시간 평이하고 그냥 뭐 점심 저녁 다 드시고 이렇게 한가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인지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좀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하나만 좀 살짝만 보태면 네, 네. 성토의 충분히 많이 하네. 말씀하시죠. 재판관이라는 그 직책 그리고 책임 제가 한 말씀만 드리자면 우리가 법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럼 법을 만들 때 완벽하게 만들 수가 없겠죠. 나름의 이제 합의된 기준을 만들 뿐이고요. 그 법에 대해서 상권분립화해서 행정부는 집행을 합니다. 그냥 본인들이 판단해서 일단은 집행을 하거든요. 그 행정부의 공권력에 대해 가지고 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고 판단하고 잘했냐 못했냐 또 선례를 쌓아나가고 그게 사법부의 역할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사법부에서 정해버리면요. 해석을 A로 하든 B로 하든 정하면 끝입니다. 더 이상은 누가 다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권분립이고 민주주의 안에 법치주의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대한민국 체제의 끝입니다. 절벽 끝이에요. 여기서 물러나면 그 다음은 없어요. 그 막중한 책임, 그 판단할 수 있는 권한, 양심 그걸 우리가 부여를 했는데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여기까지 끌어오면서 이렇게 나라를 혼란을 방치한다? 지금 우리가 어려운 사안 맡긴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너무나도 명확한 네. 사안. 네. 이걸 판단을 회피하거나 못하거나 안 하고 있다? 이거는 어떤 경우의 수를 말을 하더라도 지금 이 지경까지 왔다라는 것 자체가 이 판단권이라고 하는 법률의 해석 적용이라고 하는 이 무시무시한 권한을 이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도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뭐 지금 하루에 2시간씩만 평이하고 뭐 이렇게 굉장히 그 엘레강스하고 안정적이잖아요. 국민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목이 그렇죠. 타거든요. 정말 네. 1분 1초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무책임성에 대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권한의 무게를 도저히 이해도 하지 않고서 그 왕관을 쓰고 있는 그 헌법재판관들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이 이제는 저는 정말 분노할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와버렸다. 그 권한이 무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이전에 뭐 여러 가지 뭐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사건도 있었지만 대통령 탄핵 심판만 보면 그래도 대체로 빠른 시간 안에 국민들의 전체적인 뜻에 대체로 부합하게 결론을 내려왔었잖아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선고할 때 이정미 당시 이제 그 재판관이 그루프 머리에 이렇게 붙이고 나올 정도로 이렇게 일에 몰두해가지고 그러던 모습도 많이 회자가 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뭐 다른가요? 헌법재판소가 지금 달라진 거는 없지 않아요? 체제는 그대로잖아요. 이름도 바뀌지도 않았고 체제도 그대로이긴 한데 그리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어떤 헌법재판관의 숫자가 심판하는 숫자가 달라진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8명이 그때 8명이 했었고 똑같죠. 지금도 8명이 하는 건데 달라진 건 딱 하나 있죠.
행위는 굉장히 더 심각한 행위. 그러니까 이제 판단하기는 쉽고 심각한 내란 행위가 윤석열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헌법 수호 의지를 따지는 또 위헌 여부를 따지는 것인데 중요한 건 여론이라는 게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원사이드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사회적인 분위기가 박근혜는 반드시 파면당해야 되고 대통령직에 걸맞지 않은 인물이라는 사회적인 합의가 있었고 여론이 뭐 이렇게 양분되는 그런 그림은 아니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실제로 지금도 5천만 국민 중에 한 4,500만 국민은 이미 윤석열을 파면해야 된다라는 데 동의하신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지금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여론조사를 보면 여전히 6대 3의 비율로 나온다라든지 실제 물리적으로 이 거리에 쏟아져 나온 뭐 보수 진보 혹은 탄핵 찬성 반대, 내란 찬성 반대 이제 이런 집회를 하시는 분들의 이 어떤 그림이 양태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것이 너무 50대 50으로 보도되다 보니 그 레거시 언론을 주로 소비했던 재판관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여론이 상당히 양분돼 있다라고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닌데 말이죠. 실제 나와보고 그 광경을 봤다고 한다면 그리고 내란이라는 행위의 그 중대성을 인식하고 있다면 이것을 당연히 원사이드 하나라고 좀 봐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론도 사실 그 계엄 선포 직후에 했던 여론조사들을 보면은 그때는 한 75% 정도가 탄핵해야 된다고 국민들이 맞습니다. 대답을 했어요. 80% 나왔던 조사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럼 국민들은 사실 그 사안만 놓고 보면 그 정도까지 생각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 뒤에 여러 가지 이제 국민의힘이 스탠스가 바뀌고 극우 세력이 결집하고 뭐 이런 전광 목사 같은 분들이 계속해서 뭔가 그 이야기를 확산시키고 그런 일들이 있었지. 그러면서 사람들이 뭔가 아유 이러면 민주당한테 너무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좀 지금 조사는 바뀐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사실 법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입장에서 보면 법도 그렇지만 이 사건에 대한 국민의 여론도 사실 원사이드였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왜 이럴까요? 저도 이제 숫자를 보면서 아니 전 국민의 3명 중에 1명이 탄핵을 반대한다고 뭐 이런 그건 사실은 저도 이제 집회 현장에 자주 양쪽 다 나가 봅니다만 분명히 다릅니다. 근데 언론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찬반으로 반반 쪼개서 제목을 잡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현실과 굉장히 다르게 사진도 양쪽 다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온 것처럼 사진도 반분해서 그냥 1대1로 그냥 보도하는 것들이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통신사부터 마찬가지죠. 어떤 특정한 성향을 가진 어떤 신문사는 뭐 일단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중립적이어야 할 통신사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여론을 왜곡하는 그런 사진과 글들을 싣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문제라고 생각하고 전 다시 한번 이제 뼈 아프다고 생각하는 건 박근혜 때 이제 초기에 워낙 압도적인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보도들도 있었고 여론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때와 지금이 좀 달라진 거 어쨌든 윤석열이 그 관저에 숨어 있었고 1차 체포가 실패하고 이제 2차 체포까지 지난 시간이 걸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난 시간이 단지 윤석열이 그냥 감옥 가는 시간을 벌어줬다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고 그때 뭐 정광훈이 뭐니 지금 구구 세력들 특히 이제 국민의힘에서 말도 안 되는 여론전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간만큼 사람들이 굉장히 왜곡된 정보에 많이 현혹됐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 이후에 여론조사가 또 뭐 보수 쪽에 좀 과폐지됐다라는 그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인데 어쨌든 박근혜 때와 비교했을 때 여론이 지금 지형이 상대적으로 안 좋아진 건 사실이고 이건 정확하게 극우 세력들이 노리고 있는 그런 현상이죠. 근데 여론 지형이 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영향을 줬겠죠. 네. 아니 근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현직 대통령의 탄핵으로는 유일한 전례이기 때문에 뭐 비교의 필요성이 전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은 그때와 지금 가장 큰 차이점은 박근혜 대통령은 법을 지켰고요. 쫓겨나는 순간까지. 윤석열은 내란을 통해서 쫓겨나는 순간까지도 법을 어기는 그 차이가 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바로 대통령 탄핵 그러니까 파면 필요성을 더 높여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나중에 그 파면이 나오게 되면 결정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헌법 수호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인 판단을 헌재가 내려요. 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당시에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고 봤던 부분 중에 하나가 검찰이 압수수색하러 갔다가 청와대 문 닫아버린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비하면 윤석열의 헌법 수호 의지는 그냥 더 파면이 그냥 이거는 그냥 100%인 거거든요. 박근혜 대통령과 비교를 해도 그 점이 하나 다른 거고 또 하나는 당시에는 특검이라고 해가지고 뭐 국정조사 이후에 그리고 검찰 이 검찰의 강제력이 작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도 여론의 원사이드한 측면 속에서 8대 0으로 인용 결정 내린 건데 지금은
검찰권이 완전히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에게 줄을 서버려가지고 이 친위 쿠데타기 때문에 검찰권이 작동하지 않고 있고 특검으로 가려고 하는데 또 국민의힘이 줄을 서버려가지고 이 특검도 지금 국민의힘에 의해서 막혀 있거든요. 어떠한 강제 수사, 강제력이 없다 보니까 지금 이 친위 쿠데타의 잔당들이 각각의 영역 내에서 자신의 권한을 윤석열 복귀를 위해 쓰는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때와는 지금은 너무나도 큰 평면의 차이가 있어서 당연히 여론도 되살아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뒤죽박죽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차이 때문에 오히려 저는 윤석열에 대한 파면의 필요성은 훨씬 더 큰데 이걸 정리하는 게 지금 국민들이 너무 힘들고 좀 어려운 그런 상황적인 요인의 차이가 있다. 그걸 정리하는 건 헌법재판소가 해줘야 그러니까 되는데 더더욱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더더욱 중요한데 빨리 안 해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헌법재판소를 뭐 사법기관 중에 사법기구 중에 가장 최고의 사법기관이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정치적인 사법기관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헌법재판소를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정파적으로 여당 야당 탄핵 찬성 반대 이런 여론 흐름에 따라서 어디에 쏠려가서 왔다 갔다 해라 이제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그 눈으로 사안을 판단해서 국민들의 뜻을 따르라는 의미에서 그런 정치적인 판단을 해달라고 정치적인 사법기관이라고 명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하는 우리 헌법재판소의 행동이라는 것은 너무나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여론을 의식하면서 심지어 뭐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의식했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런 해석들이 가능한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오해를 자초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헌법재판소가 지켜야 될 것은 너무 좋은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당장의 여론 지형을 반영해서 뭐 정치적으로 움직여라 이런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상위 정치. 우리나라의 국채가 무엇인가? 우리의 체제는 무엇인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 민주주의고 총칼로 의회를 뭐 총칼 들고 진입하면 안 된다는 게 우리의 국채에 합당하잖아요. 아니 그 해줘야 되는 건데.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수호하는 곳인데 네. 헌법재판관 8명은요. 윤석열이 군을 풀어서 헌법재판소도 보낼 수 있잖아요. 그래도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게 헌법 가치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총칼을 당연하죠. 들고 군인이 와도 그 자리에서 목숨 걸고 자신들이 지켜야 될 정도로 최종적으로 우리나라의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인데 지금 헌법을 짓밟은 그 친위 쿠데타 사범을 정리도조차 못하고 있는 이 모습은 너무나도 저는 법률가로서 헌법재판관으로서 헌법 수호의 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전 너무 부끄러운 태도다. 전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그래도 좀 진도를 나가서 상황이 아주 안 좋아졌을 때 어떻게 될 수 있는지도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 4월로 선고가 넘어가게 됐는데 이렇게 되면 최악의 경우 어떻게 될 수 있는지 박영식 에디터님 두 번째 뉴스를 정리해 주시죠. 일단 오늘 두 번째 이슈는 4월로 탄핵 심판 선고가 사실상 넘어가게 된다라는 보도들이 오늘 잇따르고 있습니다. 4월로 한다면 4월 1일부터 해가지고 2명의 재판관 임기가 4월 18일까지니까 뭐 그 전까지 일정으로 따지면 뭐 대략적으로 한 10가지의 선택지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어제도 저희가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뭐 4월 1일은 만우절이고 뭐 2일은 어떻고 뭐 이제 이런 등등의 뭐 지방선거, 예 맞습니다. 재보궐선거가 있고 네. 이제 이런 등등의 사유로 판단하게 된다라면은 역시 4월로 넘어가서도 여러 가지 변수가 실제 있다고 하고 언론에서 짚고 있는 최악의 수는 2명의 재판관의 임기가 그대로 종료돼서 선고되지 않고 18일 이후로 넘어가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많이들 짚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쨌든 아까 우리 신인기 변호사님이 또 잘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탄핵 심리에는 7인 이상의 재판관이 참석해야 되고 파면 결정에는 6인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어쨌든 정족수를 못 채우게 되는 상황에서 2명이 이제 퇴임을 해버리면 그러면 그 다음은 무엇이냐? 그 다음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뭐 자신이 입맛에 맞는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냐? 그럼 국회가 그걸 그대로 바라보고 있을 것이냐? 40명은 임명하지 않으면서 그 사람들 2명을 임명하겠다? 아니면 셋 다 동시에 임명하겠다? 셋 다 임명을 하더라도 그럼 9명의 숫자가 됐을 때 결국 기각이 더 많아지는 그런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데 국회가 그냥 그것을 방치하겠다? 그런 식으로 시나리오는 흘러가지 않을 거라는 그런 전망들이 많거든요. 아무튼 이거는 지금 거의 소설에 가깝고 가설에 가까운 이야기인데 4월로 넘어가게 되면서 4월 18일 이전에 어떤 날에 판단이 가능한 건지 탄핵 심판 선고가 가능한지 한다면 혹은 그 이후에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펼쳐질 건지에 대한 굉장히 많은 상상력들이 오늘 또 늘어지고 있습니다. 4월 18일 넘기면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식물 상태 그렇죠. 되는 거죠. 예전에 왜 동물국회, 식물국회 했던 것처럼 그냥 식물 상태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말씀하신 대로 한덕수 대행이 적극적으로 재판관들을 임명해가지고 이건 뭐 기각이나 각하시키겠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또 그러기 전에 국회가 또 움직여서 뭔가 다른 조치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도 아니 있을 것 우선은 같아요. 법적으로 한덕수 총리는 마은혁 재판관은 임명을 할 지금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도 있었지만은 이게 헌재의 구성을 보셔야 되는 게 헌재는 333 원칙이라고 해가지고 3권 분립, 그러니까 대통령이 3명, 국회가 3명,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을 해서 9명으로 구성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는 마은혁 후보자는 국회 선출이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가 임명할 의무를 지는 거고요. 지금 이제 이미선 재판관하고 문영배 재판관이 퇴임을 앞두고 있는데 그 두 분이 나가면 이제 6명이니까 헌재가 기능 마비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한덕수 총리가 이 둘은 이 이미선 재판관과 문영배 재판관은 대통령 몫이거든요. 그럼 이 둘에 대해서 내가 대통령 권한 대행이니까 내가 임명할게. 그 임명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대통령 몫이지만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권한이기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과 본질적으로 다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임명한다 그러면 이건 무조건 탄핵을 아마 할 것이고 그건 뭐 탄핵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4월 18일이 지나가게 되면은 사실상은 헌법재판소는 이제는 2명이 나가게 되니까 6인 체제로서 마은혁 재판관도 임명을 못 해버리는 완전히 그냥 기능정지 상태로 이제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참 거기까지 간다고 하면은 대한민국은 이제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지경이 되는 것이고 그 전에는 무조건 결론을 지금 내려야 되는데 그조차도 지금 부끄러운 상황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가 결국 그 4월 18일 이후의 시나리오까지 지금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아까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황교안 그 권한대행이 저기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한 적은 있어요. 근데 박근혜 탄핵 이후고요. 그 임명 몫은 대법원장 추천 몫이었습니다. 그것도 의무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의무니까 한 거예요. 형식적 권한 행사고 그때 당시에 그 8명으로 그냥 재판이 이어졌던 이유도 만약에 이제 황교안 권한대행 당시에 그것을 임명을 하게 되면 또 불필요한 오해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 몫을 아니요 기원하는 대법원장 거죠. 몫이었으니까 대법원장 몫은 임명을 하고 아니요 임명을 탄핵 이후에 했어요. 탄핵 이후에 네, 박근혜 탄핵 심판 이후에 했습니다. 파면 선고 이후에. 파면 선고 이후에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은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게 대통령 몫이잖아요. 그렇죠. 마은혁 후보자는 당연히 국회 몫이잖아요. 본질적으로 다른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선택적으로 접근하거나 그런 식으로 임명을 하려고 움직임을 보이면 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국회 입장에서는. 그러면 임명에 권한이 있는 사람은 권한대행인데 한덕수를 그럼 또 탄핵해야 되고 그럼 최상목은 지금까지 안 했기 때문에 또 안 할 거니까 그러네요. 또 탄핵해야 되고 네. 국무위원들 모두가 이런 식으로 전국을 마비 상태로 만들어 버리니까 국회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건 국무위원 모두를 다 탄핵해 버리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거는 만약에 마은혁 재판 일단은 근데 신 변호사님께 여쭤봐야 되겠네요. 마은혁 재판관을 언제까지 한덕수 총리가 임명 안 하면 탄핵 사유가 아니 지금도 탄핵 사유입니다. 지금도. 탄핵 그러니까 사유. 이거는 한덕수 총리가 지난 탄핵에서는 돌아왔는데 그거는 말 그대로 헌재의 결정 나기 전에 그냥 헌법을 안 지켰고 그 헌법 안 지킨 것이 위법은 맞는데 탄핵에까지 그러니까 파면에까지 이를 정도의 중대성은 없다 해가지고 좀 기각이 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죠.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결정도 있었고 지금도 일주일째 임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임명하지 않은 의사가 명확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이거는 탄핵 사유가 되고 당연히 파면의 일을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지금 대통령의 몫을 한덕수 대행이 만약에 임명하려고 시도를 하잖아요. 그럼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는데 국회가 해줄 일이 없거든요. 지명하는 순간 그냥 한덕수 총리는 그날로 탄핵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아마 업무가 불가능한 지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2명이 4월 18일 이거는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날짜잖아요. 4월 18일. 그리고 우리는 지금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어서 4월 18일 이후까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그 위기의식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특히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한편에서는 지금 한 4건 정도 발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조국혁신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4월 18일 이후에도 계속 이 상태가 유지되면은 그 이미선 문영배
임시적으로 기한을 연장하는 거, 그러니까 6개월 더 그 자리에 있도록 하는 그 법안을 지금 발의한 상태고, 네네. 그러니까 후임자가 안정해졌는데 퇴임할 경우에는, 네네. 그러니까 그 공백이 있으면 안 되기 연장을 한다? 때문에 후임자가 오기 전까지는 그래서 지금 발의안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대체적으로 한 6개월 정도는 연장하도록 하는 발의안들이 한 서너 개가 올라가 있는 상태고. 또 하나는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민주당보다 조금 더 한 발 앞서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드라인을 오늘로 정하고 있어요. 마흔역을 오늘까지 정말 임명하지 않으면 발의 주말에 하고 그리고 보고하고 또 24시간 72시간 내에 투표해가지고 탄핵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 초에 뒤로 넘어가도 안 되고 한 4월 1일경에 본회의 보고하고 그리고 72시간 내에 이제 한덕수 탄핵하고 저는 한덕수 탄핵할 때 최상목을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덕수와 최상목의 어떤 차이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검증했지 않습니까? 마흔역을 절대 임명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에 다음 주 초에 한덕수와 최상목 한꺼번에 날리고 그다음에 오늘 신장식 의원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국무위원들이 계속 이제 그 임명을 거부하면 1시간에 한 명씩 탄핵시키자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상황인데 어쨌든 국무회의가 너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내란 세력과 동조해서 그 방향으로만 갔기 때문에 국무회의를 무력화시켜서라도 한마디로 최소 정족수 11명 이하로 떨어뜨리더라도 최악의 경우를 감안해서 최악의 수를 감안해서 모든 대책을 다 세워야 된다라는 게 지금 조국 혁신당 쪽에 그리고 민주당 노종면 의원 등등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라도 어쨌든 플랜 B, C, D까지 다 마련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요. 지금 홧김 같아서 저도 다 탄핵하고 싶지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대로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 연장하는 이 부분은 한덕수가 거부권을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이게 또 무력화될 가능성 하나가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그럼 줄탄핵으로 간다는 건데 줄탄핵 때도 문제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홧김에 다 시킬 수는 있는데 시키게 되면은 권한 대행을 할 사람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줄탄핵을 다 시켜서 모든 국무위원을 날린다. 그럼 이제 법안 공포권, 그러니까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럼 법안 공포는 국회의장이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국회의장은 집행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다음에 그럼 집행을 누가 하느냐. 그게 행정부에 누군가 의사결정을 하고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국무위원이 없어요. 그럼 누가 합니까? 권한 대행을? 그럼 이제 어떤 아이디어까지 나오냐면 그럼 각종 법을 다 뜯어 고쳐가지고 예를 들면 공직선거법에도 권한 대행자가 공포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그것도 다른 사람으로 이게 완전히 체계가 다 꼬여지는 문제가 있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럼 줄탄핵을 다 시켰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하는데 헌재가 지금 불능 상태니까 탄핵을 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럼 역으로 탄핵을 다 시켜서 그 사람들까지 그만 20명의 이제 탄핵 소추안이 날라오는데 그럼 그거를 헌재가 작동 불능 상황에서 그럼 누가 이걸 또 심판을 합니까? 6명, 7명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뒤 순환이 모순되는 상황에 또 빠져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기능 마비 내지는 그러네요. 국회 빼고는 행정부와 사실상 법원과 국회를 뺀 나머지 기능들이 다 이제 마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 이상 이제 풀 수 없는 지경, 이제 해결이 안 되는 지경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참 법적으로는 상당히 이게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저는 줄탄핵 논리도 아까 계속 여러 군데에서 이제 나오긴 하는데 그게 법안 공포까지는 시원해요. 국회의장이 공포할 수 있는 권한까지는 헌법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 정부조직법상에 어떤 추가 조항을 넣어가지고 권한 대행을 누군가 물려받아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할 것이냐. 그걸 누가 하더라도 도대체 그러면은 헌법재판소가 무력화됐기 때문에 줄탄핵을 시키는 건데 그 헌법재판소는 그럼 어떻게 정상화를 해서 이 탄핵을 다 정리해 나갈 것이냐.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이게 국회만 가지고는 우리나라 체제가 상권분립 체제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지금 좀 상황이 힘든 그런 지경으로 빠질 우려가 있다. 저 그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장관은 대행이 있잖아요. 근데 그 대행들은 국무위원 아닌가요? 국무위원은 대행이 안 되나요?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차관이 장관을 대행하고 국무회의에 있는데. 출석은 대리해서 가능한데 이제 의결권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규정을 다 뜯어 고쳐야 되는 건데. 다 고쳐야 되는 거네요. 근데 이게 다 뜯어 고쳐도 권한 대행자는 누군가 행정부 안에서는 총대를 매야 되는데 그럼 과연 그 사람은 믿을 수 있겠느냐? 이제 이 의문이 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쉽지 않은 문제죠. 헌법재판소 시간 끄니까 진짜 심각한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좀 감정적으로 격앙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를 구성하는 이제 절대 다수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범야권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플랜 B, C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는 것은 저는 아닌데요. 의회 중심의 어떤 국정 운영이라는 것이 실제 가능하느냐에 대한 그런 여부를 이제 신인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4월 18일 이후의 상황을 이런 식으로 뭔가 소설처럼 그려놓고 우리가 전망해보고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논의를 하기 이전에 헌법재판소 스스로 마비가 되기 전에 본인들의 운명을 본인들이 결정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래서 제 대안은 뭐냐면은 네, 대안. 이런 상황을 저 같은 일개 변호사도 예상되는 문제를 헌법재판관들이 모른다고 할 수 있을까요? 다 알거든요. 알면 4월 18일 이전에 무조건 결론은 내야 되는 겁니다. 내야죠. 근데 그게 7대1이든 6대2든 심지어 5대3으로 결론을 내리는 한 있더라도 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5대3으로 내잖아요? 그럼 아마 그 3명의 재판관은 역사 앞에 책임을 지셔야 될걸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일들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 친위 쿠데타 사범을 지게복귀시키면서 헌법 수호 기능을 스스로 몰각시키는 헌법재판관 그게 내란의 완성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그 헌법재판관들부터 전 탄핵해야 된다고 봐요. 순서대로 하자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게 헌법재판관들이 이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전에는 반드시 저는 대통령 파면에 대한 결정을 어떻게든 만들어 와야 된다. 그게 현재 지금 가장 시급한 숙제가 될 겁니다. 저 낙관적인 이야기 하나 하면서 그래도 마무리할까 엘리샤님이 아이디어 주셨는데 헌법재판관 부부가 테니스 대회 예약했다고 막 분노하셨잖아요. 4월 네. 12일인데 예. 그거 그 전에 선고하고 가려고 예약한 거래요. 아, 12일 전이다. 그래서 12일 전에 12일에 테니스 대회 가야 되니까. 그러면 그래서 윤상현 의원이 4월 11일이라고 11일이라고 한 거 거예요? 아니냐. 뭐 그런 얘기인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강8450님, 비와님, 병철님. 아유 뭐 이런 말씀이라도 맞아. 나누면서 약간 마음을 달래고 마음 달래는 얘기 한마디 더 드리면서 제가 마무리할게요. 곽정근 전 특전사령관이 의견서 군사법원에 제출했는데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그날 밤 정녕 의사당의 의원들 끄집어내라고 한 적이 없으십니까? 없으세요? 진실을 가리고 부하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면 지시를 따른 군인을 2번 죽이는 일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것은 참과 거짓의 싸움이죠. 그죠? 아 정말 진짜 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요거 마무리 멘트 예 하겠습니다. 마무리입니다. 여전히 그 재판관들을 흠집내려고 하거나 그 주소지에 가가지고 집회하고 시위하는 분들 많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 사법부가 저는 솔직히 좀 쫄았다고 봅니다. 지규현 판사도 서부지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결정을 내린 걸 보면 실력 행사를 하거나 무력 행사를 해야만이 그런 사람들만을 존중해주는 건가요? 그러니까 밖에서 지금 내란을 반대하고 대통령 파면을 외치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가볍게 들리시나 봐요. 아무리 그 인간에 대한 존중이 두려움으로부터 나온다는 얘기가 있지만 만만해 보여서 자꾸 이러시면 진짜 나중에 큰일 납니다. 헌법재판소 분들께 경고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끝내주는 경제에서 상속세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신인규 변호사님이 이승원 평론가님 그리고 박영식 에디터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정이 다 비슷했어요, 저랑. 아이를 데리고 나가야 되는 처지인데, 아이를 어떡하지? 이 걱정 하나. 저기를 아이로 데리고 가면 사람들한테 불편을 끼치지 않을까? 이 두 가지 걱정이 동시에 보통 있잖아요. 그 오신 분들은 이 공간이 생기니까 안심하고 올 수 있어서 좋다. 서로 주고받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 부담스럽지 않고 너무 자연스러운 게 내 아이 한 개 먹일 거 사면서 그냥 100개를 더 사는 거죠. 다른 아이 100개? 너무 따뜻하다 이런 생각 많이 했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다. 이런 분위기가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대단한 사람들이 움직였던 게 아니야. 평범한 사람들이 움직였는데 그게 참 대단했어. 그 와중에 나도 있었고 네 친구들의 부모도 있었고 그랬었어. 너도 있었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주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이광재 명지대 석좌 교수님 그리고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 세무사님 모시고 상속세 등등 우리가 궁금해하는 세법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세무사님 너무 네. 바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또 저희 초대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니 언제든 오겠습니다. 네, 이광재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네. 일단 요즘 핫한 게 또 상속세인데요. 네. 정부가 12일 날 예. 상속세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 사실은 네. 뉴스 다 봤지만 네. 일반인들이 상당히 이해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세무사님 좀 거기에 대해서 예. 말씀 주시고 예. 네, 의견도 주시면 이제 좋겠습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보유한 자산 전체에다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있고 각자가 받은 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이 있는데 지금 유산세 과세 방식이라는 거는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 그 유산 전체에다가 과세표를 잡아서 세율이 적용되니까 아무래도 높은 세율이 적용되겠죠. 그리고 내가 실제 상속 받지도 않은 금액까지 포함해서 과세가 이루어지니까 형평성의 문제가 그동안 제기됐던 거죠. 그런데 이제 유산 취득세로 가는 거는 각자가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안 받은 세금은 그거는 세금 자체를 과세를 안 받게 되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국제 기준은 거의 다 유산 취득세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하고 네 군데만 유산세 계통으로 과세를 하고 나머지 OECD 국가들은 전부 유산 취득세로 과세를 하고 있어서 이것이 이제 정부 국제 기준에 맞으니까 지금 정부 안인식을 변경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10억 원을 물려주신다 네. 그랬을 때 두 명한테 자녀 두 명한테 나눠서 5억 원씩 물려줬을 때 네. 지금은 10억 원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해서 그렇습니다. 세금을 낸다는 말씀. 근데 이제 바뀐 앞으로 안으로는 바뀌면은 이제 각자 받은 5억을 기준으로 5억을 기준으로 예. 세율이 달라지겠군요. 그러니까 공제도 각자 받고 그러니까 적용 세율도 그 남은 금액에다가 세율이 적용되니까 아무래도 세율이 낮아지겠죠. 그렇군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뭐냐면 자식이 5명인데 5억씩 받았는데 네. 뭐냐면 한 자식이 미국으로 도망갔다. 네. 그러면 나머지 형제들이 그걸 내줘야 되거든요. 네. 과거 그 방식은. 상속세를 네. 한 사람이 안 내버리면 안 내버리면 나머지가 연대납세물 져가지고 또 이제 아버지가 알지도 못하는 누구한테 돈을 재산을 줬는데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 나중에 봤더니 아마 내연관계 있는 분한테 줬겠죠. 그런 경우도 사실은 증여세를 거기서 냈는데 상속세를 합산해서 다시 세금을 내게 되니까 불합리하죠. 받지도 않은 세금을 또 내야 되니까요. 네. 근데 그것보다 먼저 이번에 이건 정부 발표하는데 먼저 민주당이 우리가 먼저 낸 제도가 있잖아요, 그죠? 지금 그거는 지금 현세 이것을 정부안에 대해서는 올해 세법 개정이 통과되더라도 내년부터 바로 시행을 못합니다. 이거는. 그래요? 국세청 자체 전체적으로 행정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시스템을 다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기간이 최소한 2년은 걸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2028년도부터 이것을 시행할 거예요. 그러면 26년하고 27년이 지금 공백이 생겨버리는데 그 작년에도 정부안이 내놨다가 지금 통과가 안 돼가지고 이걸 목마르게 기다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냈던 안은 배우자 공제 현행 5억을 10억으로 올려주고 그다음에 일괄 공제가 지금 5억으로 돼 있는 거를 한 3억 정도 올려서 최소한 18억 정도는 세금을 안 내야 될 거 아니냐. 그 공제안을 지금 추가로 지금 민주당 안에서 냈는데 26년, 27년도라도 이걸 두 해라도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산취득세 계통으로 정식으로 가는 단계에서 민주당 안이 좀 이렇게 법이 좀 개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민주당 안은 그러니까 그 2년 동안만 해주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그 뒤에는 적용하지 않고. 어차피 정부 안도 작년에 이걸 공제액을 늘리려고는 했던 거거든요. 그때는 이제 자녀 공제 1인당 5억씩을 늘리려고 했던 건데 근데 배우자 공제를 안 건드리고 자녀 공제만 해주는 것은 또 모순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시중에서는 민주당 안들이 더 선호하는 안 같으니까 우선 그걸로 해서 26년, 7년은 좀 시행을 하고 그리고 28년부터 본격적으로 유산취득세로 가는 것이 어떻겠냐. 맞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먼저 민주당으로 통과해 놓고 나중에 28년도부터 정부 안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안은 지금 정부에서 발표만 한 거고 입법은 이후에 국회에서 또 해야 그렇습니다.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시간이 맞습니다. 많이 걸린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또 논란도 있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상속세는 재산이 있는 분들이 내는 건데 부자 감세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제 부자가 얼마부터 부자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 상속세제가 1999년도에 개편될 때 그때 과세 대상 인원이 한 2,000명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15,000명이 넘어갔어요. 2만 명 곧 다 가는데 10배가 늘어났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자산 규모도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사실은 30년 동안 이 세제가 거의 안 바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세율하고 공제 전 자체가 너무 오랫동안 이게 공제가 늘어나지 않고 세율이 높은 세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과세 인원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아파트 한 채만 갖고 있어도 특히 분당 정도에서 아파트 한 채 한 평균 아파트가 분당이 10억 가까이 갈 거거든요. 그러면 20억에서 30억. 예, 20, 30억 갖고 있는 분들은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신도시 쪽에 계신 분들은.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진짜로 부자들만 부과했던 세금이 대중들한테도 세금이 부과되는 대중세로 지금 예, 전락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자 감세라는 표현보다는 진짜 부자들한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이게 상속세 취지거든요. 종합부동산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10억 넘어가는 네네네. 금액에다 과세를 하니까 네. 예, 있는 자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인데 예, 중산층까지 내려와 버리니까 이게 심각해진다는 거죠. 이런 것들 이게 왜 상속세가 이게 논쟁이 되냐면은 유럽에서 먼저 시작을 했어요.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베이비붐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뒤에 베이비붐이 생겼잖아요. 네네네. 그분들이 먼저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수명이 길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럽에서부터 먼저 이 상속세 부분을 완화해야 되겠다는 게 이제 논의가 시작이 된 거죠. 미국도 이제 그 다음, 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은 대부분가 늦게 왔잖아요. 58년 개띠나 이때부터 네. 오게 되니까 지금 이제 그분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은퇴를 하게 되는 시점이니까 상속세라는 것이 보편적인 논의가 시작된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분들이 집 한 채 갖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식들을 공부시키고 본인이 노력하고 그러니까 70% 정도가 집 한 채인데 이걸 집을 팔아서 노후 생활을 할 수도 없고 자식한테 물려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뭔가 이 상속세 부분을 이번에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OECD 국가 중에서 15개 나라에 상속세가 없는 나라도 있어요. 뭐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노르웨이, 북유럽은 많은 나라가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부자는 세금을 확실히 내야 될 거지만 또 일반적으로는 한참 전에 부자라는 기준으로 가지고 했던 거는 좀 기준을 바꿔야 되고 또 이제 베이비 부모가 자기 삶을 살아가려면 상속세 부분이 완화될 필요도 있고. 또 엄격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중과세 논란도 있어요. 네네. 이미 내가 소득을 10억에 대해서 소득세를 반 가까이 50% 내놨는데 그걸 그 금융은행에다 그대로 넣어놨다고 치면 또 50% 상속세가 또 부과되면은 결과적으로 75% 세금이 부과되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서 소득세 낸 만큼은 공제를 해줘야 되는데 공제제도가 없거든요. 그거는 또. 그러니까 자산가치 증가액만 또 추가로 과세를 해야 되는데 그대로 머물러 있는 부분까지도 또 과세가 되니까 이중과세라는 논란도 있어서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일반 시중 국민들한테는 상당히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죠. 독일의 헌법재판소에서 저 이중과세 부분이 이제 지적이 돼서 네. 독일도 뭐냐면은 세법 개정을 했죠.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벌을 때 이미 다 세금을 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쌓여 있는 거잖아요. 네. 거기는 공제를 해줍니까? 공제해 주죠. 그렇구나. 독일에서는요. 네, 그건 교수님 덕분에 그걸 또 알았는데 저는 못 봤습니다. 근데 그 상속세율 얘기할 때요, 또 한편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그 북유럽 국가들 같으면은 이제 사실 소득세율이 굉장히 높고 소득세를 많이 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중과세 방지하기 위해서 상속세를 좀 줄이고 이러는 게 좀 의미가 있는데 소득세율이 높지 않은 나라에서는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너무 격차가 커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근데 보세요? 우리나라도 소득세율이 낮은 건 아니잖아요. 지금 최고세율 구간이 45%에다가 지방소득세까지 따지면 49.5%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율이 상당히 높고요. 근데 이제 상속세로 과세하는 나라들 중에는 자산소득이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지금 취득할 때들을 아버지 취득가를 잡아서 양도할 때 양도 차익에 대해서 자산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식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상속은 지금 현실화 지금 현금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을 내려니까 사실 부담스럽지만은 자산소득으로 과세를 하면 취득가액을 상속 시점으로 평가를 안 하고 아버지 취득가로 분명 차트 취득가를 인정해주고 지금 현 시세대로 팔면은 차익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과세를 했기 때문에 자산소득 과세 방식이 오히려 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세금 내는 시점이 그럼 팔 때 내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물려받을 때는 뭐 그냥 네, 받고. 그래서 상속세를 안 내고요. 아. 그래서 아버지 취득가를 그대로 이어받는 거죠. 아.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거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는 건 아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상속세는 상속받아서 양도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가를 상속 개시당시로 평가를 끌어올려줍니다. 아. 네, 끌어올려서 이제 양도 차익을 내기 때문에 네네. 양도소득세 부담은 얼마 안 되는데 지금 당장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세를 내려고 하니까 아. 네. 지금 현금 동원 능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부모님이 뭐 5억 원짜리 집을 사셨는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게 10억 원이 됐는데 10억 원에서 내가 상속 받았다고 할 네, 때, 네. 그 다음에 내가 15억에 팔 때는 네. 취득가가 10억이 10억이 되는 그렇습니다. 거고 대신 10억에 대해서 상속세를 내는 걸로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현재로서. 근데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상속세는 그냥 내지 않고 네. 내가 아까 말씀하신 안은 양도할 15억에 때. 팔 때 네. 5억과 15억의 차액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예. 내는 게 어떠냐 이런 네. 말씀이시네요. 아, 또 좀 다른 아이디어네요. 또 토론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광재 교수님께는 민주당에서는 또 이전에는 또 재산을 물려주거나 증여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엄격했잖아요. 민주당. 네. 좀 진보적인 입장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 좀 바뀌고 있는 건가요? 좀 다른 지금 말씀이네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해 보이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 시점에 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과거엔 경제가 또 성장의 시대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략 평균 수명이면 80 이랬는데 지금은 100세가 가니까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네. 그렇다고 우리가 유럽처럼 사회보장 제도가 연금 제도가 잘 돼 있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러지 오로지 뭐냐 또 자식도 여러 명 낳죠. 공부시켰죠. 뭐 유럽 같은 경우는 대학교 학비가 없죠. 우리는 다 학비 다 부모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세 드시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속세 부분이나 이런 세금 부분에서는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해줘야 된다. 그게 현실이다라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민주당도 좀 입장이 바뀌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시대에 맞게 좀 변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베이비 부머 세대는 하여튼 그전 세대 어르신들은 어떻게 보면 너무 가난한 세대라서 재산도 별로 없으셨지만 이제는 또 어느 산업화로 정도는- 인해 가지고 네. 이제 부가 축적되다 보니까 네네. 아무래도 이제 이제 그런 상속세 재원 마련이 좀 필요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조금 세부적인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인적공제 아까 말씀 주셨는데 민주당 안도 있고 그런데 정부에도 인적공제 개편도 담긴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내용들이 원래 정부안 지난번 정부안에서는 배우자 공제에 대해서는 말이 없었고요. 일괄 공제를 폐지하는 대신에 자녀들 1인당 5천만 원 줬던 거를 5억으로 늘리자.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자녀들에 대한 그런 혜택을 주면서 예, 자녀 출산 장려책으로 이런 것들이 고안해 냈는데 시장에서 반응은 지금 상속을 해야 될 분들이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가임 여성이 없다는 겁니다. 예, 근데 그것이 무슨 출산 장려책이냐. 네. 예, 기왕에 예, 많이 난 자식들한테서만 좀 혜택이 주어지는 그런 꼴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배우자 공제 쪽이 좀 어느 정도 부족하지 않느냐.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정부안보다도 여당 안에서도 배우자 공제를 좀 하자는 안들이 많았고요. 네. 야당에서도 이제 그렇게 넣어놔서 배우자 공제를 늘려야 된다는 것은 공감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자녀 공제라는 것보다는 일괄 공제를 조금 증액시켜서 우선 아까 말씀드린 2026년, 27년에도 시행을 하고 본격적으로 2028년부터 이제 공제 제도를 도입하는데 이번 이 유산취득세에서 공제 제도는 그렇습니다. 이제 배우자 공제는 지금 10억을 기본으로 하자. 네. 근데 한도는 지금 35로 한도를 하고 있는데 여당과 야당에서 모두 지금 배우자 공제는 폐지하자고 그랬잖아요. 네. 이 승계가 아니니까. 그것도 지금 어느 정도 안이 접근되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자 공제는 한도를 없애자는 안이 더 수정할 수도 있고요. 그거는. 아. 네. 그다음에 이제 자녀 공제는 어차피 유산 취득세 계열로 가면은 정부 안대로 5억씩 공제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안은 5억씩 받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공제가 나와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정부 안도 지금 결과적으로는 상속 공제가 10억으로 올라가고 네. 자녀들 1인당 5억씩 해주는 그 안이 정부 안으로 최종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배우자 공제가 어떻게 보면 그러면 지금 민주당하고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인 건가요? 그거는 여당에서 처음에 배우자 공제는 이건 승계가 아니니까 폐지하는 게 어떠냐고 그랬더니 이제 민주당에서도 아마 이재명 대표가요 그걸 반응을 이재명 대표가 전격 수용을 했죠. 수용을 했고. 네. 아. 그건 동의하겠다고 해서 그런 양당이 다 그거는 같이 공감대 형성된 것 같습니다. 아. 이광재 교수님은 분당 지역에서 또 활동을 하고 계시기도 한데 실제 주민들이
이런 이제 상속세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 많이 좀 관심을 가지는 편이신가요? 굉장히 많아요. 그 분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대부분 많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 집 한 채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집 한 채 부분을 이걸 이제 뭔가 팔아야 자기 생활이 유지되는데 팔았을 때 이게 세금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살던 집 자체도 자식한테 물려줄 방법이 없어요. 그 세금 때문에. 그러니까 상속세 문제가 좀 더 과거와는 수명이 너무 길어진 거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그 대책, 특히 이제 우리가 서구 유럽처럼 뭐 국민연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도가 매우 높죠. 아니 또 지금 교수님 말씀하셔가지고 증여에 관련된 게 궁금해지는데 이게 상속세가 이렇게 좀 바뀌면은 네. 증여와 관련된 세제도 같이 같이 건가요? 바뀌어져야 맞아요. 네. 같이 바뀌어져야 맞는데 지금 중요한 지금 어떻게 지금 전혀 지금 뭐 시도도 못 하고 있는데 저희들 전문가들 그룹에서 지금 얘기들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미국은 상속과 증여를 구분하지 않거든요. 네. 통합공제 방식을 씁니다. 네. 그래도 우리나라도 그렇게 통합공제 방식을 쓰면은 네. 부모님들이 미리미리 자녀들한테 줄 거 아니냐. 그래서 마중물록을 써서 자녀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죠. 네. 지금 안 그러니까 노노상속이 되지 않습니까? 네, 네, 90에 돌아가시면서 자제분들이 60대에 상속을 받는 네. 그리고 또 자기가 상속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세대가 돼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좀 미리미리 주려면은 상속공제하고 증여공제를 통합을 해서 예, 돌아가실 때 공제 받든 미리 주든 간에 연간 전체로 내 생애 주기로 한꺼번에 합계로 공제를 받자는 거죠. 그럼 내가 10억을 받는다 그러면 미리 줘도 10억, 돌아갈 때 줘도 10억. 그럼 미리 줄 거 아닙니까? 네. 네. 저 말씀이 좋으신 말씀인데 이제 전 세계적인 추세가 나이 연세가 많으신 분이 그걸 받으면은 사실 돈을 쓸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네. 또 이제 일찍 좀 받으면은 그걸 가서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그렇죠. 네. 재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뭐 있다는 거죠. 매각해서 재투자할 수도 그렇죠. 있고요. 네. 네. 그런 면에서 그게 이게 돈의 순환 속도 그게 결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거니까 네. 그 일찍 뭐냐면은 양도하고 할 수 있도록 그걸 우리도 선진적인 시대에 맞춰야 되는 게 예. 아닌가 이게 합리적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리고 공제 자체가 자녀들에 대한 공제 너무 적어요. 지금 결혼한다고 해서 이제 1억 정도 올려줬는데 지금 5천만 원, 2천만 원 주고 있으니 자녀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5천만 원, 2천만 원이 제 기억이 맞다면 이제 10년 안에 5천만 원까지는 그렇습니다. 증여한 성인이면, 자녀에게는 네, 5천. 그리고 손자녀한테는 네. 아마 그게 네. 2천만 원인가요? 아닙니다. 손자녀도 똑같은데, 똑같은데. 성년은 아, 5천, 성인이. 미성년은 2천. 성인일 때는 5천, 예, 미성년 2천만 예, 원까지는 예. 공제를 해준다. 네. 근데 아, 이것도 굉장히. 금액을 네. 이거 30년 전에 만들어 놓은 건데 예. 아, 이거는 인플레이션 따라서 이렇게 바뀌지는 바뀌어야죠. 않나요? 당연히 바뀌어야죠. 이거 손을 아직도 안 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과표 구간하고 네. 이 부분에서 뭐냐면 인플레이를 감안해 가지고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지금 세율 구간 이런 게 한 15년 전이라든지 막 20년 전의 구간이 30년 전 구간입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너무 많아요. 음마 아파트를 예를 든다면은요. 그게 저희들 서울시는 이제 보면은 음마 아파트가 20년 전에 2020년도에 그게 2000년도에요. 네. 2억 같더라고 2억. 2000년에요. 네. 25년 전에. 네. 이 지금 억. 아마 25억에서 그렇죠. 30억 하지 않습니까? 네. 그 10배에서 15배고 뛰었는데 그런 걸 놓고 보면 공제는 지금 또 5천만 원밖에 안 해주고 있는 거는 예, 최소한도로 5배 정도는 올려주든지 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좀 부자 감세라고 또 일반인들이 또 비난을 하니까 정치권에서는 또 그렇게 많이 못 올릴 것 같습니다. 그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이게 세법이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실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그래 납세자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정권 바뀔 때 바뀌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제 요즘은 이제 국회 총선 한번 해가지고 국회가 바뀌어도 바뀌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고민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세법은 예, 경제 정책에 맞게 탄력적으로 바뀌는 것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가 좀 상속 중에서만 봐서 그렇지 근로소득세도 예, 지금 그래 시행된 지가 꽤 오래된 것들이거든요. 네. 그러면 급여는 좀 올라가고 있는데 세제는 그대로 유지를 하니 네. 근로소득세 부담하는 세금 자체가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 네. 결국은 그럼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예, 그 급여 올려준 인상만큼 소비 패턴이 늘어나지 않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탄력적으로 같이 좀 변동돼야 되고요. 그래서 정권이 바뀌든 어떻든 기회가 돼서 할 때 이제 문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전체 세수를 또 채워놔야 되는데 그거를 감액을 하다 보면은 세수에 펑크가 나지 않습니까? 네. 국가 재정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 대체 세수로 마련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고요. 아. 이제 새로운 세제를 이제 발굴해야 되는데 그래서 보니까 지난번 이제 비트코인도 좀 과세를 하려고 그러고 금투세도 과세를 하려고 했던 것이 또 이제 그것이 차단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과세가 되면서 기존에 있던 불합리한 점들을 또 바로잡아주고 이래야 되는데 새로운 세원이 발굴 안 된 상태에서는 세수를 낮추면은 바로 그 재정의 부담을 느껴버리니까 그런 것들이 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법을 다루시는 분들은. 저는 근데 이제 이 세법이라는 게 우리가 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네. 그래서 이제 법인세도 어떻게 보면은 경쟁을 하잖아요. 그잖아요. 어느 법인세를 그렇죠. 보고 어느 나라에 갈 건가도 하는 게 네. 글로벌 스탠다드에 좀 맞을 필요가 있고 아까 상속세하고 양도세. 그다음에 또 하나의 측면은 셀러리맨이 너무 봉이해요. 우리는. 셀러리맨은 100%이 세원 노출이 되잖아요. 유리지갑이죠. 근데 여기 보면은 어떤 통계가 있냐면요. 지난 2008년 이후에 그 15년간 최근 10년간 근로소득세는 168%가 증가했어요. 근로소득세는 지난 10년간 세수가요. 네. 증가율이. 근데 총 국세 증가율은 70%예요. 그러면은 대부분 늘어나는 걸 뭐냐면 이게 그 2배 이상을 그 유리지갑을 가진 셀러리맨한테 낸 거죠. 근데 보면은 과표 구간 같은 경우가 지난 20년 전이 똑같은 거죠. 똑같은.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요새 대기업 부장이나 이 정도면 월급을 제법 받잖아요. 네. 이제 굉장히 이제 나가는 거죠. 네. 반면에 이제 고소득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변호사나 이런 분 같은 경우는 과세 포착률이 한 40% 좀 넘거든요. 소득이 그러면 그거밖에 안 잡히나요? 현재 그 정도 잡히는 거는 50% 미만으로 잡히는 걸로 보죠. 통계치가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거보다 좀 더 잡힙니까? 네, 어쨌든 그 다 잡히진 않으니까 월급쟁이에 비하면. 왜냐면 제가 기재일을 오래 했었는데 보니까 근데 요새는 이제 기장을 또 충실하게 우리 세무사님 같은 경우는 잘 쓰시니까 그런 면에서 이 셀러리맨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우리가 감세를 다른데 상속세를 해준다면 셀러리맨 같은 것도 기본적으로 같이 해줘야 맞습니다. 그래야 전적으로 동일합니다. 땀 흘리는 사람한테 우리가 혜택을 줄 필요가 있잖아요. 네. 또는 이제 세액 공제를 좀 많이 해주든지 과표 구간을 좀 바꿔주든지 그래 셀러리맨 혼자만 이렇게 고통받는 거는 또한 우리가 이번 기회에 한번 바로 잡아야 되지 않나 싶어요. 세율을 그렇게 높여놓은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과표 노출이 많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자영업자들 중에 지금 현금으로 거래했던 부분들이 현금이 거의 다 없어졌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초탕 같은 거 한 그릇 먹는 것도 전부 다 카드거든요. 그렇죠. 옛날에는 카드 사용 비율이 20-30%도 안 됐습니다. 네. 거의 80-90%가 더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표 현실화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래서 세율이 조금 낮아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맞아 지금 자영업자 하시는 분은 껌 사도 우리 요새 다 카드를 그렇죠. 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실제로 자영업 하시는 분이나 예. 그 셀러리맨이나 거의 세원 포착률은 셀러리맨은 100%고 네. 자영업 하시는 분도 98%쯤 돼요. 근데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에 의해서 과세자료를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요. 네, 거기는 왜 그러냐면 개인정보법이 더 강화돼 가지고요. 이게 개인정보가 유출되기 때문에 거기를 못 쓰게 해놨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시스템을 굉장히 일본에서 도입하고 싶은데, 예, 우리나라는 연말정산을 자체를 여기서 다 우리가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네. 모든 자료를 다 취합을 하고 있으니까. 네. 일본 같은 데는 도저히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일본 같은 데 가면 또 카드 안 받는 데도 많아요. 그렇죠. 카드도 안 받고 우리나라 그런 거 굉장히 뭐 앞서 있다고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맞게 또 세율이 또 조정될 필요도 있겠다 이런 의견이시네요. 네. 아까 말씀 주신 내용 약간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시간이 막 가서 재정 말씀을 걱정을 안 세무사님이 주셨는데 이광재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세입이 그래도 세수가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와야 우리 복지도 하고 뭐 국방도 하고 여러 가지 할 텐데 지금 뭐 윤석열 정부에서 세수 펑크 많이 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상속세 낮추면 또 이게 문제가 생기는 실제로 거예요. 이게 상속세 여기서 낮추는 부분은 그렇게 세율에서 많이 그 세금이 많이 줄어드는 건 아니고 오히려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 법인세 낮추는 저는 원칙적으로는 동의해요. 왜냐하면 법인세라고 하는 거는 이익이 나야 되는 거니까. 다만 근데 외국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R&D를 했을 때, 그러니까 기업을 그냥 세금을 깎아준다고 이 사람이 투자하는 건 아니잖아요. R&D를 한다든지 또는 투자를 했을 때 세액 공제를 해줘야 그것이 결국은
국민들의 선순환 구조가 일어나는 거지 법인세만을 깎아준다고 해가지고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는 좀 잘못된 제도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경제가 돌아가려면 투자가 많아지든지 혁신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노동력 투입이 많든데 우리는 저출생 때문에 노동력 투입이 안 된다면 네. 혁신 경제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혁신 경제는 R&D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투입이 늘어나려면 결국은 투자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단순한 법인세 인하가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거는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보죠. 법인세를 무조건 인하해 줄 게 아니라 R&D 투자 같은 곳에 좀 선별적으로 공제를 해주는 그렇죠. 방식을 요새 취했어야 한다. 미국 저기 대통령 하는 거 보면 미국 기업 미국에 투자하는 거 보면 막대한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도 실제로 뭐냐 투자했을 때 연구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세제 혜택을 과감하게 주는 것이 오히려 저는 훨씬 더 현실적이고 맞는 거다. 그래야만 일자리도 늘어나고 또 세수가 늘어나는 거니까. 그래야 우리 경제 전체 성장에도 기여를 하게 되는 거죠. 세금으로 그런 걸 이제 조절할 수가 있는 거군요. 네. 지금 안 세무사님 이렇게 또 어렵게 나와주셨으니까 좀 거시적인 질문 한번 넘어가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우리나라 조세 정책 전체를 볼 때 이게 지금 세금 걷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야 되는 일도 국가가 해야 되고 또 말씀하신 대로 경제 성장하게 이렇게 투자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균형이 잘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글쎄 이제 나름대로 그전에는 간접세 개통이 많이 됐었는데 비중이 높았는데 지금은 직접세 개통으로 많이 전환이 돼서 비율이 그래도 선진국처럼 그렇게 어느 정도는 현실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그렇게 투자 유인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면을 좀 해주고 공제를 해주는 제도들이 조금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인적 인력 조금 채용에 대해서는 세제가 굉장히 좀 많이 우대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창업에 대해서도 좀 우대 정책을 쓰고 있는데 이제 그런 지금 현재 연구개발비 쪽에 조금 약하게 돼 있어요. 저희들 세제가 이런 쪽으로 조금 더 해줄 필요가 있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상속과 관련해서도 기업과 관련된 그런 공제제도가 조금 더 도입되고 현재 그 정부 안에서 발표된 것처럼 최대주주 20% 할증과세 같은 경우 이것은 국제 기준에 안 맞거든요. 그런 것 좀 폐지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상속이 2번, 3번 일어나 버리면 기업이 소멸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회사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큰 틀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같은 데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 한도 없이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공제를 다 해주거든요. 그래서 공제를 다 해서 당장의 상속세 부과를 안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그걸 공제를 해주지만은 나중에 양도를 할 때 세금을 다 추징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이해는 효과밖에 없거든요. 근데 일본 세제에서는 기업하신 분들이 일정 요건을 갖춰서 계속적으로 기업을 유지하면서 고용 효과를 누렸으면은 그 자체를 다 면제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기업을 해서 정상적으로 하고 고용을 해서 그만큼 기여를 하면은 세금 자체를 다 원천적으로 빼주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기업하신 분들이 맘 놓고 기업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저희들처럼 이렇게 할증과세에다가 최고세율 과세를 받고 지금 삼성료도 경우도 지금 세금 내니라고 이재용 회장님 대출받아서 세금을 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이하의 기업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기업에 대한 세제가 전반적으로 좀 손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우리 이광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급여자들에 대한 부분이 너무 지금 부담이 과해지고 있다. 그래서 정부 쪽 입장에서는 세수 추계할 때 가장 정확한 데가 근로소득세예요. 이거는 거의 빗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급여 인상률이 나오고요. 그럼 세수 증가율이 한꺼번에 나오기 때문에 추계 거의 비슷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거의 에러가 안 날 정도예요. 이쪽이 너무 그렇게 세제 설계를 그렇게 해놓은 것이 지금 부담이 되니까 이쪽을 좀 손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겠군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가 안정적인 게 좋으니까 제일 자꾸 중요한 근로소득세에 이렇게 손을 벌리게 되네요. 맞습니다. 근로소득세 아니면 부가가치세 이런 것도 좀 안정적일 수는 있겠는데. 근데 이제 경기 흐름하고 만약에 이제 많이 변동이 생기고 또 저희들이 경제 성장률이 옛날처럼 막 5%대 있는 게 아니라 1, 2%도 그것도 채우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수평가 많이 나는 거죠 지금. 그렇군요. 그 세수평가 나는 거를 지금 샐러리맨들이 메우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렇게 보면 되네요. 네, 정확하게. 맞습니다. 바닥을 이렇게 쫙 깔아주는 거네요. 너무 가혹하다고 보는 거죠. 아니면 그러면
그 뭔가 대학교까지 유럽처럼 뭐냐면 학비를 면제해 주든지 네. 아니면 뭐 과외비를 없애는 공교육을 제대로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집 사는데 20년이 걸리지 않도록 해 주든지 그러네요. 그런 건 다 뭐냐면 국민들한테 떠넘겨놓고 또 셀러리맨한테 돈은 돈대로 뜯어가고 안 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제가 북유럽, 뭐 스웨덴, 핀란드 이런 데서 여론조사한 걸 보면은 사람들이 40~50%씩 이렇게 소득세 내면서도 불만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그러는 게 대부분 대학도 공짜로 가고 뭐 어디 가면 다 공짜고 또 뭐 나중에 연금도 다 잘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뭔가 균형이 안 맞네요. 샐러리맨 입장에서 보면 더 그렇겠네요. 사업을 다 망하면은 네. 온전히 전부 다 자기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네. 예, 그걸 기회도 안 주고 회생 기회도. 음. 예, 그게 조금 가혹하죠 그런 거. 아, 그렇군요. 전반적으로 이게 시간이 금방 가네요. 오늘 20분에 마무리해야 돼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그 현재 세정 평가해 주시고 앞으로 이거 하나는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제안 좀 주시면서 두 분 번갈아 가면서 말씀 주시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상속세 개편을 이번에 하면서 단순하게 공제제도라든지 과세 책임 바꿀 것이 아니라 세율 구간도 이번에 좀 손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30억을 최고에서 최고 세율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제도인데 저희들이 봤을 때 최소한도로 60억 이상을 최고 세율 구간으로 놔두고 기본 세율도 10억 미만은 10%만 해줘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국민들한테 너무 지금 절실한 분야니까 증여세부터 좀 이렇게 손 같이 대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과 관련된 세제들 조금 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세제를 좀 다듬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근로소득자에 대한 이 세부담도 좀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되고 그리고 새로운 세원들이 발굴되면은 국민들이 좀 동의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동의를 해주고 무조건 세금 못 내겠다고 버텨서 형평이 안 맞게 말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결국 이게 투자로 결국은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이루지 못하면 나라는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쪽으로의 우리 법인세 부분에 있어도 R&D나 투자세를 좀 과감히 해줄 거.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업 승계를 하는데 아버지 세대하고 아들은 이제 공부한 게 A라는 업종에서 B라는 업종을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이 업종을 전환하게 되면 이게 가업 승계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잘.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해줘야만 아들이 이제 새로운 가업을 바꿔나가면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그래야만 경제가 성장하는 측면이 있고 공정성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노후가 길어졌기 때문에 상속세 부분을 우리가 완화해 줄 필요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셀러리맨만 이렇게 무작스럽게 당할 수는 없다. 여기서도 정의롭게 우리가 과표 구간을 올려주든지 아니면 공제를 확대해 주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국회의원들하고 청와대도 해보고 도지사도 해봤는데 돈을 아껴 써야 된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이걸 좀 근본적인 네. 전환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거 마무리 말씀으로 알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주말 잘 쉬시고 월요일에 오후 5시 끝장 뉴스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안수남 세무사님 그리고 이광재 교수님 같이 인사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정이 다 비슷했어요, 저랑. 아이를 데리고 나가야 되는 처지인데, 아이를 어떡하지? 이 걱정 하나. 저기를 아이를 데리고 가면 사람들한테 불편을 끼치지 않을까? 이 두 가지 걱정이 동시에 보통 있잖아요. 그 오신 분들은 이 공간이 생기니까 안심하고 올 수 있어서 좋다. 서로 주고받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 부담스럽지 않고 너무 자연스러운 게 내 아이 한 개 먹일 거 사면서 그냥 100개를 더 사는 거죠. 다른 아이 100개? 너무 따뜻하다 이런 생각 많이 했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다. 이런 분위기가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대단한 사람들이 움직였던 게 아니야. 평범한 사람들이 움직였는데 그게 참 대단했어. 그 와중에 나도 있었고 네 친구들의 부모도 있었고 그랬었어. 너도 있었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주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